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가짜 뉴스를 없애기 위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언론사를 폐간까지 시키겠다는 이 정부가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를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대선 때 언론노조위원장 출신 신학림 씨가 김만배와 했던 인터뷰는 가짜 뉴스였고 당시 뉴스타파가 이를 보도했다라는 건데요. 대통령실은 이를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긴급심의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했던 언론사도 심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언론과의 전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봐야겠지요. 오늘 이 내용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달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수요일은 여러분 좋아하는 김장자매 철인 형제 나오시는 날이죠.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장윤미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희대의 정치 공작 사건이다. 대통령실이 규정했습니다. 대선 공작. 우리가 얼른 떠오르는 대선 공작하면 김대엽 병풍 사건 떠올리는데 지금 이게 그 정도 급이다라고 대통령실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24시간 정부 비판만 하는 언론, 민주당 지지 세력이 다 잡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공산당 언론 얘기했고 국회에 나와서는 장제원 방통위원장, 과방위원장과 함께 원스트라이크 아웃, 폐간시킬 수 있다. 폐간시켜야 한다. 폐가망신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뉴스타파가 지금 타겟이 된 것 같습니다. 대선 직전에 뉴스타파가 신학림 위원장과 김만배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는데 그 내용이 가짜 뉴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었는지 한번 다시 그 부분을 들어볼까요? 내 동생이니까 해줘라 하면 어떻게 되겠냐, 내가 돈 받고 해주는 줄 알지. 성렬이 형 내 동생이야 이렇게 어떻게 하냐. 그 당시에 윤석열이 과장, 조이 남편이 주인 검사야. 그래서 박영수를 소개해줘 내가. 아, 조우영한테. 네, 박영수 변호사를. 예.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그물을 소개해줬네. 예. 왜냐면 나는 형 그 혈관을 다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그 통할 만한 사람을. 정말 만원을 소개해줬지. 그래서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더니 박영수가 진단을 해더니 나한테 야, 그놈 보고 가서 덜덜덜덜 떨고 오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래. 검찰 들어가서 대검에서 부르면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래.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고 그냥 야, 형님이 그랬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랜다. 그러니까 진짜로 갔더니 커피 한 잔 주면서 너는 얘기 다 들었어. 그렇지, 가 인마 이러면서 보내더래. 그 누가 아까 그 검사가 누가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그럼 그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했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예. 장윤미 변호사, 네. 지금 그러니까 저 인터뷰가 기획된 거라는 거죠? 조작되고. 그렇죠.
기획의 근거는 금품이 오갔다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 잘 분별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가일 텐데요. 정확하게 지금 여러 언론에서 저는 어느 정도 호들갑 성격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거짓이다, 가짜다라고 하니까 독자들은, 많은 분들은 야, 이거 완전히 다 가짜구나. 이 수사 자체에서 윤석열 검사가 당시 관여한 게 전혀 없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팩트는 이렇습니다. 2010년도인가요?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를 합니다. 그거는 팩트죠. 그건 팩트입니다. 그 당시에 조우형이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예. 부산저축은행의 회장의 친인척이거든요. 무슨 오촌인가 조카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일당에게 굉장히 큰 액수의 대출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사실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법률적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 윤석열 검사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녹취가 보도됐다는 시점을 보면요. 대선 3일 전이라고 하죠. 관련 의혹은 대선 1년 전부터 다른 언론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왜? 윤석열 검사와 특수관계에 있다라고 사실상 공지의 사실인 박영수 전 검사장이었죠. 그 변호사를 선임하니까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야? 저는 시민들이, 국민들이, 언론이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당 입장을 곰곰이 들으면 그렇습니다. 뭐가 과연 거짓이라고 하는 건가? 그 당시에 최소한 조우형이 대검에 들어갔을 때 윤석열 검사를 만난 사실은 없다라는 겁니다. 커피를 타줬다고 폄훼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커피를 타준 검사는 윤석열 검사가 아니라 박모 검사라는 거는 여당 분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뉴스타파를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부적절한 부분이 있죠. 책값이라고 해서 그 인터뷰한 시점에 돈을 받았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신학림 전 위원장이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본질로 돌아가 보면요. 2021년도경부터 윤석열 검사가 혹시 본인의 지인이 아주 최측근이고 아주 특수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선임됐다는 이유로 이 수사를 뭉갠 건 아닌가라는 의혹 제기는 전 타당합니다. 왜? 그로부터 4년 뒤인가요?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이 조우형을 동일한 혐의로 기소, 그것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됐거든요. 그렇다면 본질은 그 의혹에 대해서 설명하고 납득시킬 수 있는 해명을 내놓는 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 점점이 너무 멉니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과 인터뷰를 했다는 사실의 연결고리가 흐릿해요. 지금은 최소한 그렇다는 겁니다. 왜? 이게 그렇게 유의미한 인터뷰 내용이었으면 김만배 씨가 왜 돈을 줍니까? 보도도 수개월 동안 하지 않았는데요. 진짜 의미가 있으면 미국 같은 데서는 오히려 인터뷰 2한테 돈을 주는 경우가 오히려 있겠죠. 그런데 이 돈과 이 기사를 완전히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는 타당한 논리 전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뉴스타파는 일단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신학림 씨와 김만배 씨 간에 오고 간 돈 1억 6,500만 원. 그러니까 취재원과 이렇게 돈을 주고받은 것은 그건 분명히 윤리 어긋난다. 그 부분은 사과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글쎄요, 뉴스타파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 부분만 놓고 보면 뭐 그럴 수 있지만 모든 녹취 내용을 다 공개하겠다. 그러면 과연 이게 조작이고 기획이고 그랬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김유정 의원, 지금 검찰에서는 1억 6,500만 원을 주면서 인터뷰를, 그러니까 책을 사주면서 그 대가로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성립이 되려면 이거잖아요. 김만배가 이재명 후보를 대선에서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자기한테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1억 6,500만 원을 줘가면서 이런 식으로 녹취를 했고 인터뷰를 했고 그 인터뷰가 방송되게 했다. 이런 논리가 지금 성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준 시점이랄지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김만배 씨가 인터뷰를 부탁하고 또 신학림 전문위원인가요? 자문위원인가요? 뉴스타파에 그 신학림 위원이 이제 했을 때 뉴스타파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이게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런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뉴스타파도 이 내용 중에 허위가 있고 다분히 그 이재명 대표에 유리하게 선거에 유리한 국면으로 가도록 이걸 만들기 위한 어떤 의도임을 알고 이거를 보도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대목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사흘 앞둔 시점에서 이게 보도가 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팩트 체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대선 판도를 그 뒤흔들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보도를 받아서 쓴 뭐 주요 일간지나 또는 방송, 특히 MBC가 이제 뭐 3차례 이상 막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받아 쓴 매체들은 과연 이거를 어떤 의도로 이게 허위임을 알면서 이걸 받아 썼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 가지고 문제를 따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거를 딱히 기획이다 공작이다라고 규정할 만한 어떤 단서는 없어요. 다만 이제 오늘 신학님 씨가 이제 가서 조사를 받죠. 그리고 김만배 씨 이쪽도 다 압수수색했다고 하니까 관련 내용들이 나오면 그 알 수 있겠지만 내일 목요일 날 이제 72분이라고 해요. 이 예. 내용이 그거를 다 이제 공개를 전문을 공개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듣고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지 이거를 전반적으로 이게 기획이다, 공작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당에서 누군가가 이거를 함께 기획하고 의도적으로 그 조작해낸 일이다. 이제 이렇게 가야만 대선 기획이다, 조작이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건데 이걸 미리 이렇게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과연 이게 대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까도 궁금한데요. 실제로 뉴스타파를 통해서 이 사실이 알려지고 또 몇몇 언론들이 보도한 뒤로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에게 TV 토론에서 이 내용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장면 한번 보실까요? 조은영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 그럼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참. 희한하네요.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나도 것까지. 뭐 3분. 근데 이 네 사람이 이렇게 의형제 도원결이 맺은 게 드러났고, 그리고 그 후에 이 화천대유라는 것이 이 특혜를 받아가지고 그 도시개발 그 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 저기 부정대출범들, 대장동 그 비리범들 수사 봐주기 한 거 명백해요. 일반 대출 기소했으면서 이건 빼줬단 말이에요. 이미 다 수사해놓고 왜 봐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 저는 윤석열 게이트다 이게. 윤석열의 몸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은길 변호사 당시에 대선 캠프에 계셨잖아요. 먼저 그 내용이 궁금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뉴스타파에서 저 내용을 보도했을 때 캠프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근데 뭐 당시에는 워낙 그 논란이 한두 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 언론 보도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주목받지는 못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다만 지금 문제되는 것처럼 뉴스타파의 이러한 보도가 지금 문제를 삼기 위해서는 그 금전거래는 그들만의 문제로 일단은 지금은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뉴스타파를 비롯해서 그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짰다. 공모했다라는 것까지 다 입증이 돼야 사실은 이게 성립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전형적인 그 메신저 공격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뭐 뉴스타파가 저는 뭐 저랑 뭐 생각이 좀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공정하게 해오려고 전 노력해왔다. 나름대로 뉴스타파가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도는 전 일부 인정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요 사안 하나를 가지고 침소봉대 해가지고 마치 그 윤석열 대통령 의혹을 받고 있는 뭐 조우영 씨 관련된 사건까지도 싹 다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갈 태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다 좀 분리해서 저는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지금 뭐 가짜뉴스라는 그 규정이 너무나도 난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가짜뉴스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가짜와 진짜의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것인데 지금 정치인들 스스로 내지는 국가기관 스스로 진위 여부를 판단을 하면서 뭐 언론사 폐간까지 운운하는 것은 매우 반민주적인 저는 언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철근 실장도 이제 대선 때 정무실장 맡고 계셨으니까 상당히 깊숙이 개입이 관여가 돼 있으신 분인데 사실 지난 대선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대장동으로 끝났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내용이 보도가 됐을 때 이거 후보한테 상당히 불리하겠는데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나요?
글쎄요, 뭐 의도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날짜를 3월 6일로 그 보도한 걸로 보면, 그리고 아까 TV 토론은 2월 25일이었거든요. 근데 2월 25일에 이미 그 후보가 이재명 당시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질문을 하는 걸 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라고 보여지고 3월 6일 날 그 보도를 하고 3월 9일 날 투표였잖아요. 예. 그런 걸로 보면 시간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고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의도로는 보이나 그 실제 그 당시에 투표에 얼마만큼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너무나 많은 네거티브 공격들이 많았고 서로 간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영향이 그렇게 많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와서 이걸 가짜 뉴스로 규정을 하고 결국 이제 대통령 지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그간 좀 뼈아픈 지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검사하면서 사실은 정의로운 검사라는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있었을 건데 부산 저축은행 사건만 나오면 왜 그거 봐줬냐 이거에 대한 게 좀 그 본인한테는 뼈아픈 그 지적일 수 있어요. 이것마저도 사실은 가짜 뉴스다라는 걸로 다 덮어서 그러니까 퉁치려고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사실은. 예. 그 사실 김만배 씨하고 그 지금 신학님 씨하고 1억 6,500에 오간 이건 사실은 실제 의혹이 좀 있는 거고요. 또 확인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인터뷰 대가였냐. 그리고 인터뷰 날짜도 2021년 9월 15일입니다. 그런데 그 3월 6일 날 대선 3일 전에 이게 그 기사화 됐다는 것은 상당히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죠. 의심할 수 있다라는 봅니다. 왜냐하면 2021년 9월 15일 날 인터뷰했으면 그때 당시에 바로 그 나왔어야 되잖아요. 보도가. 근데 그때는 보도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대선 3일 전에 보도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는 그런 의혹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근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정해진 게 언제예요? 그게 11월 5일입니다. 11월이죠. 예. 인터뷰를 한 게 9월 15일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가 출마 선언한 것은 8월인가 됐죠. 정치를 하겠다가 6월 29일이고요. 예. 6월 29일이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경선에 돌입한 게 8월 이후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 짚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인터뷰를 한 게 9월 15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 것은 11월이고 11월 5일.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누가 대선 후보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물론 그렇다 손 치더라도 경선을 치열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9월 15일 날 바로 터졌다면 경선 때 핵심 쟁점이 됐겠죠. 오히려. 아니 이제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은 그거거든요. 지금 이게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김만배 씨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인터뷰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은 윤석열 후보를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김만배가 신학림 씨에게 책을 사주는 대가라며 그걸 명분으로 1억 6,500만 원이나 주고 내가 거짓으로 인터뷰를 해줄 테니 그 인터뷰를 방송을 해주면 윤석열에게 불리할 거야 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선 후보는 11월에 결정되고 9월 15일에 과연 1억 6,500만 원이나 줘가면서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하면 불리할 거다 이런 수를 상정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때 이제 경선 때잖아요. 그리고 거의 이제 1등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태였고 윤석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게 완전히 계획되고 기획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결과적으로 방송을 대선 투표일 3일 전에 했다는 것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거죠.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안 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논점이 아니고 가짜 뉴스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핵심 쟁점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가 가짜 뉴스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그 내용 중에 일부 예를 들면
뭐 커피를 타줬다는 사람이 박모 검사인데 뭐 윤석열 검사라고 얘기했다든지 그 내용 중에 일부가 가짜가 들어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 언론사가 검증하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경험했거나 들은 얘기를 정확히 그 인터뷰를 했을 건데. 김유정 의원은 연관성, 개연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시점을 놓고 보면 9월 15일 날 2021년 9월 15일 날 이 인터뷰가 이루어진 건데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는 11월 5일 날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2달 후에 결정될 후보, 윤석열 후보가 될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미리 인터뷰를 가짜로 조작을 해서 대선에 써먹으려고 이걸 했다. 라는 설명은 조금 타당성이 좀 결여된다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이제 이 인터뷰, 저는 전문을 들어봐야지 이거를 조금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커피를 타주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윤석열 검사를 본 적이 없다라는 조우영의 그 이후 11월 달의 주장,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9월 달에는 이런 인터뷰를 했고, 커피 타주면서 뭐 가라 그랬다. 이런 얘기는 이제 9월 그 인터뷰 내용이 나오는 거고, 조우영 씨는 본인의 주장을 11월 달에 나는 윤석열 검사를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의 주장은 보도가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관성에 대해서는 저는 이 김만배 씨가 어떤 맥락에서 이걸 얘기를 하게 된 건지를 좀 들어봐야지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72분짜리가 전체가 모두게 다 거짓말일 수가 있겠습니까? 후보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이거를 단정적으로 이렇게 거기에는 이제 1억 6,500만 원이라는 그 금전적 거래 때문에 아마 이거를 기획이다, 조작이다, 대선 공작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대통령실이 발끈해서 할 일은 저는 너무 성급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좀 뭔가 의도나 이런 걸 가지고 추측성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팩트 위주로 저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지금 그 이회창 후보 시절의 그 병풍 논란과 지금 이 사안을 동치시켜서 비교를 많이 하는데 저는 논란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당시에는 이회창 후보가 실제로 졌고요. 졌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서 김대엽 씨가 다 유죄 판결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 사안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를 거둔 쪽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거둔 쪽에서 지금 대선 패배한 측에 대해 가지고 언론사와 뭐 다 지금 유착관계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저는 이 그 대선에서 패배한 쪽에 대한 수사기 때문에 좀 내용이 다르다. 저희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또 하나는 그 김만배 씨와 신학님 위원 간에 있는 돈 거래 부분은 지금도 검찰이 압수수색 치고 또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돈의 성질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저는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팩트는 뭐냐면요. 이 조우영 씨라는 분이 지금 그 천화동인의 6호 실소유자로 의심을 받는 분인 게 사실이고요. 이분에 대해서 저축은행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2011년도거든요. 당시에 윤석열 당시 검사가 이 사안을 줌으로 이제 주인 검사를 하고 있었는데 70여 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갑니다. 근데 조우영 씨만 불기소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우영 씨만 처벌 안 받거든요. 근데 이분이 2015년도에 와서는 수원지검에서 처벌을 받고 2년 6개월을 당시에 이제 복역을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두 사건 다 검사는 박영수 검사예요. 근데 박영수 검사가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특수관계 중에 특수관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특검에서도 2년 있었지만 그 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서도 박영수 검사와 윤석열 검사와의 그 관계는 굉장히 돈독해서 사실은 법조 카르텔 수준의 관계거든요. 그 관계 속에서 과연 2011년도에 윤석열 주인 검사가 왜 조우영 씨만 봐줬느냐? 왜 당시 검사가 그럼 박영수 특검이고 지금 박영수 특검은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이 정의의 사도가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2011년도의 사건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본다면은 그 법조 카르텔 유착의 가능성은 전 매우 높아 보인다. 이 부분이 저는 지금 핵심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윤미 변호사께서 지금 이 사안을 쭉 들여다볼 때 우리가 어떤 점에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그거잖아요. 김만배가 이런 가짜 가공된 녹취를 짜고 쳤다. 신학님이라는 뉴스타파 관계자와 함께. 그리고 그 대가로 돈까지 줬다. 이거는 짜고 친 가짜 녹취 인터뷰이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김만배한테 그럴 동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필요성.
김만배는 언론인 출신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사업가죠. 언론인 출신임을 내세워서 여러 관계자들과의 인맥 그리고 관계를 어떤 본인의 장점으로 대정당 일당에 뒤늦게 합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도 하죠. 재벌은 여도 관리하고 야도 관리한다라고 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있었을 때 실제로 그게 팩트로 드러나고 있죠. 그렇다면 사업가 김만배는 그 당시에 대장동이 성남시에 있으니까 아마 이재명이란 정치인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계속 수사와 연결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왜? 사업가니까요. 그 정황으로 보이는 게 그 누나가 집을 사준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그 집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냥 갔다가 나 이 아파트 인근에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왜? 단독주택이니까요. 뭐 지하철역 이런 곳과도 떨어져 있었다고 하잖아요. 개를 키우기 위해서 그 집을 샀다.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김만배 씨를 모른다고 했던 윤석열 당시 과거 검사의 말은 각하 처분했습니다. 아예 법률 요건도 안 된다라고 했던 거죠. 데칼코마니인 이재명 대표는 기소했고요. 다시 원점으로 들어왔을 때 김만배한테 그럴 동인이 있었을까? 돈까지 줘가면서 1억 6,500이라는 큰 돈을 주면서 이런 가짜 그리고 그 시점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여당에서는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시점이었는데 이런 무리수를 둬서 얻는 이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공을 왜 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통상의 수사대로 갔다면 뉴스타파가 끝에 없었을 거예요. 이 말인즉슨 뉴스타파를 중심에 두고 이 판을 그리면 설명이 그나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조우형이 검찰에서 진작에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나 윤석열 검사한테 커피 타 준 적 없다라고 하는데 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씨라는 방송 장악에 대한 어떤 야욕을 감추지 않는 새로운 신임 위원장이 나왔어요. 폐가망신, 폐간 운운하는 그 시점에 도이치모터스 이슈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그렇게 보도하는 언론 제가 못 봤거든요. 이를테면 정권에 부담이 되는 뉴스타파라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이 점을 이어보면 이 뉴스타파라는 게 사실 공적처럼 돼버린 건데요. 사건의 본질로 돌아오면 너무나 구멍이 좀 많습니다. 어떤 구멍이냐면 이게 정치 공작이라고 하기에는 큰 구멍이 많다라는 겁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은 언론 자유라는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될 거예요. 이건 그 정권과 권력이 언론의 재갈을 물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탐사 보도를 주로 하는 이 뉴스타파 인터넷인데 이 그 언론사를 타겟으로 해서 그 본보기를 보이려고 하는 언론의 재갈물리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뉴스 또는 잘못된 부분이 서령이 있으면 그 부분만을 떼서 정확히 조정을 하고 뭐 수사나 처벌을 받을 게 있으면 받으면 되는 건데요. 이걸 완전히 뭉뚱그려서 무슨 뭐 대선 공작을 했다는 식으로 판을 키워서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뭐 이런 식의 언론을 그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그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거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일단 검찰은 이게 허위 인터뷰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신학림 씨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고 오늘 또 압수수색했다는 속보도 떴는데요.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이걸 이유로 이제 뉴스타파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도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이 사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답변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국회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인터넷 매체가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그럼 그거를 이른바 그 소위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곳들이 그걸 받아서 증폭시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정 진영의 편향적인 매체들이 그 방송을 하고 그것이 또 다시 환류가 되는 그런 말하자면 이제 악순환의 사이클인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단순히 말씀하신 대로 가짜뉴스의 악순환의 사이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선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 지금 수사당국의 수사와 별개로 그 방심위 등 말하자면 저희 그
이거를 모니터하고 또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그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예, 중대범죄다 국기문란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이런 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되는 이유, 이걸 처벌을 안 하면 남는 장사가 되니까 계속한다. 그래서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또 밝힙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러한 중대범죄가 바로 지난 대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현재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대선 6개월 전에 했던 인터뷰를 대선 3일 전에 보도를 했어요.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임박할수록 선거 결과를 장담해서 얻게 되자 선거를 불과 3일 앞두고 가짜 녹취 파일로 공작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뉴스 내용의 진위를 판단할 수 없게, 판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이용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찰이 잘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 자체로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만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니까 정치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고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검찰이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는 장사가 되니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한다. 이번에는 반드시 선을 보겠다. 자, 지금 나오는 인물들을 좀 주의 깊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또 등장하는 인물 장제원 의원입니다.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고 하는 의원들이 이렇게 지금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컨센서스가 좀 이루어진 것 같아 보입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과 이동관 방통위원장 간에 오고 갔던 내용들을 또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 가짜 뉴스를 고의로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행동하는 이런 매체에 대해서는 저는 폐간을 고민해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최종 단계입니다. 네. 폐가망신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김주정 의원. 네. 방향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권력 핵심부에서는 하여튼지 이번에 정리를 해야 돼. 이런 의지라고 그럴까? 그런 게 좀 읽혀지는 느낌이 드는데 저만 그렇습니까? 저희가 봐도 그렇고요. 보니까 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긴급 안건으로 이제 이거를 올렸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뉴스타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체부에 그 신고한 인터넷 그 매체이기 때문에 방심이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 관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렸지만 지금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내용을 받아 쓴 매체들을 시체말로 잡돌이 하겠다. 그런 선언을 어제 한 거예요. 그러면 대선 사흘 전에 보도된 굉장히 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나머지 그 언론들이 그거를 안 받아 쓰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2, 3일 긴박한 상황에서 팩트 체크를 하고 뭐 누가 그 상대 후보에게 묻고 이런 과정이 생략이 됐다면 그 자체로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어떻게 의도된 조작이라고 할 것이며 이 자체로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해서 받아쓴 매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폐간시키겠다, 폐가망신 주겠다. 이거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그 의도했던 바대로 눈에 거슬리는 매체들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그냥 선언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저는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후쿠시마 오염수 때도 과학 논쟁, 마실 수 있냐 이런 걸로 가면은 상당히 좀 진흙탕 싸움이 되고 서로 그냥 정쟁만 하다 끝나거든요. 핵심을 전 제대로 짚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이동관 위원장이나 뭐 장제원 의원, 권력 핵심부들은 다 이거 가짜다라고 하면서 진위 논란을 붙입니다. 이게 정쟁화를 하겠다는 의도거든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언론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다고 쳐도 그 언론을 권력자가 문 닫으라면 문 닫아야 되는 게 민주주의냐. 지금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에요. 미국의 헌법, 수정헌법에서는 1조로 보장을 하는 것이 이 표현의 자유인 것인데
언론재갈법을 저희가 국민의힘에서 야당 시절에 반대했거든요. 언론에 왜 재갈 물리냐,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고 저희가 외쳤던 분들이고 지금 저기 나오신 분들이 그 주장하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권력을 잡으니까 진위 여부는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인 내가 판단해. 내가 봤을 때 진짜만 보도하고 가짜는 다 반국가 세력이니까 치워버려. 딱 이거거든요. 이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은 분노를 해야 된다. 저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짜뉴스 얘기하는데 그 가짜에 대해서는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미 우리 법체계로 다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짜 여부는 거기 가서 따지시면 되는 거예요. 사과하면 사과하고 정정하면 하고 배상 물어주면 물어주고, 국민들이 가짜뉴스를 보도를 반복하는 언론사 안 봐버리면 그 언론사는 자동으로 폐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왜 권력자가 진위 여부를 독점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따져 물어야 되는데 자꾸 그 논란을 피해서 어떤 것이 진짜냐 가짜냐 일로 가서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기문란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언론이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시중에 떠도는 게 국기문란이 아니고요. 진짜 국기문란은 뭐냐면요, 양평고속도로를 갑자기 강상면으로 바꾸는 게 국기문란이고, 또 하나는 박정훈 대령이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법을 지켰더니 훈장은커녕 오히려 구속하려고 입을 막는, 이게 국기문란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국가의 권력을 사유하는 게 국기문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언론사에다가 핑계대지 마시고, 지금 국기문란의 주체는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다. 전 여기에 대한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요, 가짜를 만들어서 생산하면 문 닫아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 백보 양보해서 말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당시 제가 선대위 소속은 아니었지만 이재명 특위하면서 이재명 대표 아들들에 대해서도 가짜 그 학위, 예를 들어 그 대학 입시 과정에서 부정을 저희가 막 보도했다가 7시간 만에 제가 사과문 썼거든요. 66명이 고발당했어요. 저희 당이었지만. 그럼 그때 가짜를 생산해냈던 분들도 문 닫아야겠네요. 그러면은 국민의힘부터 해산을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때 사과하고 넘어갔거든요. 저도 조사받았지만 다 무혐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만한 일이고, 이미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쪽에서 지금 패배한 쪽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매우 졸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자, 그러면 왜 뉴스타파일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 안 시키려고 이렇게 했다.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 그것 괘씸해서 그런가? 꼭 그것만일까? 장윤미 변호사 보시기에는 제1호 타켓, 지금 이런 분위기를 쭉 이어가는데 첫 번째로 뉴스타파를 겨냥한 거 아닙니까? 사실상 겨냥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폐간 운운할 때 이 집권 여당의 머릿속에는 뉴스타파라는 언론사를 없애겠다는 목표가 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뉴스타파라는 언론이 이 정부 들어서 어떤 기사를 공들여 취재하고 기사화했고 했는지, 제가 뉴스타파에서 낸 윤석열과 검찰개혁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예. 상당히 취재를 꼼꼼히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정파성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뉴스타파는 어떤 언론사냐면요,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그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한 인사였죠. 대단히 불리한 녹취를 기사화를 합니다. 이른바 대윤 소윤해서, 기억하시겠지만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 이른바 소윤이라고 하는 윤석열 당시 검사가 너무나 아끼는 후배 검사, 특수통이죠. 이 친형으로 경찰이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번번이 영장을 검찰이 기각합니다. 골프장에서 접대를 받고 향응을 받고 해당 골프장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고 하는데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변호사 소개해 준 거, 왜냐하면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거든요. 그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드리는 건, 뉴스타파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찬반을 보도하는 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팩트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해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기사가 나가면 문재인 정부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는 어떤 기사를 썼느냐. 저는 김건희 여사의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1심 줄줄이 그 권오수였나요? 그 회장 유죄 판결 받으면서 그 판시를 이처럼 정확하게 심도 깊게 다룬 언론사를 솔직히 보지 못했습니다. 법조인들이 봤을 때도 상당히 꼼꼼히 취재를 해서, 그렇다면 이게 과연 김건희 여사와 무관할 것인가를 대단히 좋은 의미에서 집요하게 기사화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 사람들의 가짜뉴스라는 범주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왜 이런 공포심이
추측에 불과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동관 씨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9월 4일 날 그 국회에 나와서 가짜 뉴스를 엄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짜 뉴스의 하나의 맥락으로 BBK를 언급했습니다. 그런 게 가짜 뉴스라는 취지의 언급이었습니다. BBK는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진짜 뉴스로 드러났던 겁니다. 아, 그렇다면 지금 방송과 언론에 대해서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들의 머릿속의 가짜 뉴스는 자기네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고 정권에 대해서 견제하는 언론사이구나. 이거야말로 정파성을 띠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두렵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두려움에는 근거, 객관적인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이제 첫 번째로 올라왔는데 지금 MB 정부 시즌 2라고들 얘기합니다만 뉴스타파가 그동안에 MB 관련된 것들도 계속 집중적으로 좀 보도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걸까 하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요. 이 부분을 많이 주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도 정말 타겟은 MBC죠. 이런 의견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동관 위원장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의적으로 이렇게 만들면 또 이어받고 하면서 증폭을 시킨다라고 하면서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뉴스타파 보도를 주로 많이 인용했던 것이 MBC, JTBC 이렇게 나오거든요. 김유정 의원. 네. 정말 노리는 타겟은 MBC고 JTBC가 될 것이다.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심위가 지금 이제 긴급안건으로 올린 것들이 바로 이걸 받아서 보도한 이 방송사에 대한 것이 그 원래 원초적인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MBC는 눈의 가시 아니었습니까? 그 바이든 날리면 때부터 기자 전용기 안 태우는 것부터 해서 갖가지 방법으로 그 탄압이 이루어졌고 심지어는 도스태핑을 멈추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른바 그 날리면 사태 때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MBC를 손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당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끝까지 지금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이거는 뉴스타파를 빙자해서 결론적으로는 MBC나 뭐 다른 매체에 대해서 손보겠다라는 얘기로 보여지고요. 특히 뭐 6개월 전에 인터뷰한 거를 왜 대선 직전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2021년 11월 달에 이 조우영 씨도 검찰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윤석열 검사 만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오랜 세월 동안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걸 터뜨리면서 지금 방송하고 언론을 손보겠다고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그 근간에 다 이런 맥락이 숨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MBC를 타겟으로 하는 거라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언론 떠오르는 게 바로 바이든 날리면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에서의 발언. 그러면 바이든 날리면은 가짜 뉴스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말했는지 날리면이라고 말했는지 아직 최종적으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쪽에서는 바이든이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가짜 뉴스라고 보고 싶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MBC가 놀라운 보도를 했습니다. 그 바이든 날리면 보도가 이루어질 당시에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한 유튜버죠. 통화하면서 시위를 약간 뒤에서 부추기고 조정하는 듯한 그런 통화를 한 게 녹취가 보도가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죠. 방송 보셨나? 네네. 아우 저놈들 MBC나 저놈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내가 올라가기 전에 한 20분 동안 했어요 MBC에. 누구는 누구는 네. 그런 거를 매국 언론이라고 그러더라고. 네, 내국 언론이고 요거 저자들 김치도 하고 MBC 앞에 가서 우파 시민들
총동원해가지고 이식해야 돼요. 그래요. 주변에 좀 그렇게 하세요. 네, 안 되겠어요. 그렇게 좀 전하세요. 예. 김철근 실장 보시기에 강승규 수석의 저 통화 내용은 부적절하죠?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한두 번 아니면은 괜찮은 건가요? 아니, 저 사실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죠. 이게 지금 MBC 앞에 그 관제 데모 비슷하게 그 얘기하는 것도 있고, 전당대회에 출마 못하게 한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본인이 지금 그 출마하려고 하는 지역에 가서 부적절하게 무슨 뭐 그 선거운동 비슷하게 하는 이런 일도 있고, 저는 대통령실의 수석으로 있으면서 왜 이런 쓸데없는 일들을 자꾸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아는 분인데, 예? 그 서울 저 마포에서 국회의원도 한번 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공직에 있으면 어떻게 처신하고 해야 될지를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본인 입에서 말이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이 다 안다고 봐야 되거든요. 세상에 비밀이 없는 건데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다 저렇게 뒤에서 공작 비슷하게 하는 건데, 저건 대단히 적절치 못한 일이죠. 저는 또 궁금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강승규 수석이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냥 알려진 게 아니고 녹취가 막 공개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하고 통화를 했길래 대체 저렇게 막 녹취가 나오고 그러는 걸까요? 글쎄요, 그 최근에 지금 또 녹취 나온 게 또 있잖아요. 더 탐사인가에서 그 뭐 나온 것 같은데, 예. 보니까 그 아마 그 선거 때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이런 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관계가 상당히 좋았다가 뭔가 기대했는데 뭐 기대가 잘 충족되지 않았거나 이런, 요즘은 그 전화하면 자동으로 녹음되잖아요. 자동 녹음돼 있기 때문에 녹취가 대부분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언론사에 이렇게 좀 이렇게 보내거나 알려지거나 이렇게 되는 과정이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이미 대통령실의 그 내부 얘기가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집권 1년 조금 넘었는데, 대체로 집권 3년 차가 넘어가면 네임덕 현상이 있다고 하잖아요. 내부의 붕괴가 시작된다고 하고, 4년 차는 거의 대부분 많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차기 권력의 정보가 많이 가는 건데, 지금 1년 조금 넘었는데 대통령실 내부 얘기, 그다음에 수석과의 통화한 얘기 이런 게 전부 밖으로 알려진다는 것은 상당히 내부에서부터 벌써 무너지는 형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심지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셔. 뭐 고생이라고 할 거 있습니까? 그냥 먹고 살려고 그냥 하는 거죠. 예. 좀 하여튼 뭐라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강승규 수석이 얘기합니다. 이건 위법 아닌가요? 위법입니다. 관제 데모했다고 구속 기소하고 했던 게 검찰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지금 말씀 주신 워딩도 어제 MBC 보도에 육성으로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좀 찾아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화의 맥락을 보면 자리나 아니면 어떤 다른 형태로 대가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취지 이외에는 잘 설명되지 않는 워딩인 건 맞습니다. 그냥 관제됨을 지시하는 것도 직권남용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기춘 씨 같은 경우에 실형 선고받았죠. 거기에 대가 관계까지 운운했다는 건 굉장히 정황이 좋지 않습니다. 법적 평가를 굉장히 가벌성이 높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시민사회 수석이 그런 일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걸 어떻게 정책에 녹여낼지 해야 되는데, 관제 데모를 지시하고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사라고 해서 이놈 저놈 하면서 앞에서 데모를 해라 라고 한다고요? 실제로 그럼 데모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러면서 쌍욕을 섞어가면서 앞에 텐트를 치고요. 끝까지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가짜뉴스라고 하고 있는 언론사들, 그렇다면 보수 유튜버들, 근거 없이 의혹 제기하는 건 진실입니까? 진짜 뉴스입니까? 가짜 뉴스입니까? 아마 집권여당 머릿속에서는 진짜 뉴스라고 이야기할 텐데요.
그렇게 국정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다 현행법 위반이고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심지어 육성이 나오고 있어요. 녹취. 이거보다 더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물론 녹취도 가짜뉴스라고 하고 있지만 이것도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대화의 상대방은 본인이 유출한 건 아니란 취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강승규 씨랑 밥을 먹은 것은 인정했습니다. 이것만큼 더 정확한 팩트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선택적으로 침묵하실 건가요? 신학림 씨에 대해서는 압수수색하고 아주 입장을 이례적으로 고위 관계자 발로 내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고 국민들한테 설득하실 겁니까? 제가 요거는 법률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관제 데모라고 하는 것은 여론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론 조작이라 반헌법적인 일이고, 이거 만약에 대통령이 관여했다 그러면은 이거 대통령 당연히 탄핵 사유됩니다. 그러니까 그 관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이게 그 여론 조작을 넘어서서 그럼 실정법 어떤 위반이 있냐? 만약에 국가의 예산을 갖다가 지원했다 그러면 그 국고 손실되고 이제 다 이제 처벌받는 거거든요. 직권남용은 뭐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강승규 수석은 뭐 내년에 지금 출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출마하실 게 아니라 아마 조사를 받으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수사를. 그 국가공무원법에 보면요, 정치운동죄가 있습니다. 84조에 징역 3년 이하입니다. 3년 이하. 근데 여기 정치운동이 65조 4항에 규정돼 있는데, 이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나와 있어요. 대통령령 27조에 뭐라 나와 있냐면요, 시위운동을 기획조직,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행위로 딱 바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녹취까지 나왔잖아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해야 범죄가 성립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게임이 끝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지금 공수처라든지 내지는 뭐 검찰이 윤석열 정권에 지금 하수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못 움직인다 그러면은 당장 특검을 해서 이거는 진실을 밝히고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팀에 있었죠. 국정농단이라는 말도 사실은 참 무시무시하고 대한민국 역사에 큰 상처를 낸 그런 사안이지만은, 윤석열 정부는 국기문란 정부라고 저는 이름을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국기문란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밥 먹듯이 지금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이 참 면역이 되거나 너무 많은 논란들이 나와가지고 더 이상 지금 이걸 따지지를 못하는 수준이거든요. 저는 진실과 역사를 독점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지금 민주주의를 완전히 거꾸로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홍범도 장군이나 뉴스타파나 MBC나 다 지금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역사를 독점하려고 하고 또 진실을 독점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다 지금 본인들의 뜻에 반대되면은 역사관이든 언론사든 사람들이든 다 지금 적으로 돌려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스픽스도 지금 뭐 나름대로 바른 소리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까지도 아마 불똥이 튀려고 하지 않을까. 이거는 지금 여기서 바로 잡지 않으면은 저는 미래가 없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화 통화 내용에 이런 것도 있어요, 김유정 의원. 지금 MBC가 어떻게 됐냐면 박성재 노조위원장 XX가 장악한 이래 전라도 출신으로 도배를 해가지고 저 대가리부터 말단까지가 90%가 전라도 출신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친문 좌파, 이게 선동 방송이라니까 이거 조져야 돼. 시위도 하고 MBC 앞에 가서 우파 시민들 총동원해가지고 시위해야 돼요. 그래요. 주변에 좀 그렇게 하세요. 안 되겠어요. 주변에 좀 그렇게 전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 탄압 플러스 완전 지역 폄훼죠. 저희가 5.18 때 2번 대통령이 5.18 기념식 참석을 하면 뭐합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가서 광주 가면 뭐합니까?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이렇게 다 숨어서 이게 사실은 속내를 알려주는 그런 표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관제데모나 사주하고 또 당 전당대회에 관여하고 강신업 변호사 그 팬카페 회장이었던 강신업 변호사 전당대회 못 나오게 하라 이런 얘기도 했던 분 아닙니까? 이 강승규 수석이. 그리고 비 오면은 대통령 퇴근 못하냐 이런 망언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사회 수석이 뭐 하는 자리인지 본인이 뭘 해야 되는 그 자리인지도 모르고 이런 정치 관여하고 이런 그 실정법 위반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내면서 심지어는 속내로는 이제 지역 폄하 이런 것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뭉개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잼버리 파행도 이제 새만금 예산 완전 삭감, 70% 삭감 이런 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는 정말 이 앞다르고 뒤다르다.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보여주려고 하지만 속내는 다 이미 그렇지 않다는 걸 이런 걸 통해서 암암리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2021년 9월에 윤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이죠. 후보 되기 전이죠. 경선하고 있을 때겠네요. 9월이니까. 시사저널하고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지금 현재와는 완전히 다 반대로 가고 있는 얘기들을 딱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에 나를 욕한 야당을 저녁에 불러서 나 식사 대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표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지금. 단식을 일주일째 하고 있는데도 조롱하고 희롱만 하고 있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는지 정말 인간적인 비애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대통령이 사과부터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모습 어떻습니까? 대통령 편리할 대로 그 참모들 뒤에 숨어 있잖아요. 위기에는 적극 재정하겠다. 지역 균형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언론을 속박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정권의 모습이 지금 뉴스타파, MBC 다 때려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 정부 인사에 대해서 임기 보장할 것이다. 어떻게 하고 있죠? 한상혁 방통위원장이나 전현희 위원장 등등 다 어떻게 했습니까? 국무회의도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고 탄압한 거 아닙니까? 정치 보복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2년 전에 본인이 했던 이야기와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게 윤석열 정권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가짜뉴스 운운하고 본인은 그 인터뷰 이거 가짜뉴스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말 이거 개탄스럽습니다. 가짜뉴스를 이유로 언론사를 폐간까지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본인들은 떳떳하고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강승규 수석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장관이 잘못하면은 청문회 때문에 그 다음 사람 고르기가 힘들어서 그렇다 손 치더라도 수석이야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논란이 많고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이렇게 통화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되는데 이걸 그냥 두죠. 공적 관계와 사적 관계의 구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그 대통령실 수석은 그 정당의 당원이 아닙니다. 탈당해야 돼요. 그 임명되려면 그럴 정도로 그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이런 잘못이 드러나면 사실은 즉각 좀 조치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 사적인 관계가 굉장히 이제 친밀해졌겠죠. 이미 그 상당 기간 근무를 같이 하고 대통령 선거 때도 그 이제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공적 관계, 사적 관계의 구별이 안 되는 이 그 관계들이 비단 강 수석뿐이 아닙니다. 다른 그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많잖아요. 사실 정부적으로 책임져야 될 상황이 되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책임을 물어서 그만두게 한 사람이 없어요, 이 정부는. 사건, 사고는 엄청나게 많고, 사람은 많이, 인명피해가 많고,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요.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 없고, 사과하는 거 한 번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시고 있는 이 강승규 수석 같은 경우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 바로 즉각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도대체 얼마나 많은 비밀을 공유하고 있기에 이 인사조치 하나를 못하는 겁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얘기가 나온 게 본격적으로 나온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서른 의원이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정원 대령 관련 발언하면서 탄핵 얘기를 꺼냈죠. 물론 이제 국회가 난리가 났습니다만 지금 이런 사안들이 겹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른 의원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원 의원이 볼 때 이 사건은 대통령이 법 위반을 한 것이고 직권 남용한 게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권 남용이 분명하고 대통령이 법 위반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법 위반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장윤미 변호사, 네. 탄핵 얘기가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탄핵이 되려면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사안이 있어야 되는데요. 탄핵 논의가 제기되는 것과는 별도로 지금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일들이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물음표가 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하나 깨달은 사실은요, 진실은 간단하다는 겁니다. 제가 검찰 수사관한테 들은 얘기예요. 피의자가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하고 말이 길어지니까 아주 베테랑 수사관이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실은 간단한 거라고. 왜냐면 거짓말을 하면 가지가 붙거든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박대령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박대령 사건에 본인이 박정 대령이 이야기하는 건 간단하더라고요. 그게 의도를 의심하거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VIP를 현직 그 군 고위 이 간부가 대통령을 소환한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대통령실과 그리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말은 복잡합니다. 저 진실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통령실의 안보실이 개입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 연결고리가 대단히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합니다. 직권남용이라고 법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자가발전한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 지시받고 한 겁니까? 일단 누군가에게 언론사 앞에서 데모하라고 지시하는 거 직권남용입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여기에 대통령실 관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 하나만 해도 상당히 위중합니다. 저는 탄핵은 민주당이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 그 말을 입에 올릴 때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실 떳떳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나온 탄핵 발언 김철근 실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권 말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인데 보통 그 2년 반 정도 지나면 이제 3년 차에 들어가서 내임덕이 시작되고 4년 차가 되면 거의 대통령이 힘쓰기 어려운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대형 스캔들이 나온 게 대부분 집권 4년 차였습니다. 그 뭐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습니다만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박철원 당시 황태자, 뭐 김영삼 때 소통령, 뭐 김현철, 김대중 대통령 때 세 아들, 그다음에 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는 형님들, 예? 그리고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 때 4년 차에 결국 최순실 사건까지 나오면서 4년 차에 대부분 무너졌는데 지금 1년 3개월 좀 4개월 정도 됐어요.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집권 4년 차의 현상들이 다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통령실에 그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때 대통령의 발언 있잖아요. 그런 워딩이 흘러나와서 방송에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고 실제로 내부에서부터 이런 그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오는 건데 저는 이제 서른 의원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대정부 질문에 탄핵 얘기가 언급됐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탄핵이라는 게 사실은 정치적인 판단이거든요.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겁니다. 물론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어야 되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결국은 국민 정서법에 해당되는 거고 결국 여론의 문제거든요. 여론의 지지를 많이 받는 대통령이 탄핵될 일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론의 지지를 제대로 못 받는 대통령은 항상 위험에 처하게 돼 있어요. 지금 대통령과 정부가 하는 게 이념 전쟁하고 스스로 고립이 되잖아요. 계속 뭔가 그 지지 세력을 넓혀가는 게 아니고 지지 세력을 좁혀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저는 집권 4년차 현상에 국민 지지도나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 강승규 수석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해병대 수사단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고리가 연결되면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그 레임덕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 내지는 심리적 탄핵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빨리 갈아치우자 해서 정권 교체로 가는 것이고 이제 임기는 마무리를 하는 건데요.
저는 이런 탄핵이라는 참 그 불행의 역사가 반복되는 거를 누가 바라겠습니까? 아마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다 국민들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동시에 어느 정도 대통령도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국가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것이 사유화되고 국민들의 임계치를 넘으면 또 탄핵이라는 것은 국회의 권능이고 또 헌법재판소가 결과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제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2번이나 또 대통령 탄핵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을 해서 당시에 기각이 됐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탄핵을 해서 인용이 됐죠. 그 2번의 경험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도 이제 서른 의원이 탄핵 얘기를 할 때 아마 국민의힘으로 추정이 되는데 막 이제 집단적으로 소리 지르고 고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20년 전 기억이라 아마 지금 2년 전 기억도 다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20년 전 기억도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내가 할 수만 있으면은 열린우리당에 표 좀 몰아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그냥 탄핵해버렸어요. 그리고 탄핵을 취임 일주일째부터 한 180번 이상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실제 탄핵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했던 과거의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저렇게 큰 소리 치시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요. 그 탄핵이라고 하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가랑비라고 봅니다. 가랑비. 그냥 아주 얕은 비예요. 이거를 피하려면 지금 잘해야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잘할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럼 이거를 피한다고 하더라도 총선에서의 엄청난 심판이라는 것은 아마 소나기처럼 내릴 겁니다. 저는 가랑비 피하려다가 이제 소나기 맞는 건데 저는 결국에는 이 나라의 주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김건희 여사도 더더욱 아니죠. 그리고 그 누구도 개인이 나라를 사유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제가 정바세에서 8조 2항 가지고 정당민주주의를 가지고 싸웠는데 지금은 1조 2항 갖고 하고 있거든요.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만 나오는 겁니다. 이 헌법 원리에 어긋나는 짓을 하고 국민을 무시하면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저는 그 경고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가랑비 말씀하셨는데요. 가랑비에 옷 젖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즐겨 쓰는 말 있잖아요. 심리적 핵, 사실상 핵 공유, 심리적 G8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50% 이상인 건 기본값으로 가고 있습니다. 60% 안팎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심리적 탄핵, 이 국민의 심정을 가지고 이 정권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국민들의 마음속으로 우리 심리적 탄핵 상태다라고 주장하면 할 말 없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뒤집어 생각하면 잘해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2년 전에 그 후보 시절 인터뷰처럼 그대로만 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딱 그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고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잘해야 된다는 국민과 싸우겠다고 덤비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절망하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오늘 많은 분들이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나동현님, 스픽스 응원합니다. 젊은 신인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응원할게요. 지제이리님, 양옥경님, 산유화님, 이민혜님. 이민혜님은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2년 넘게 촛불을 들었나 자괴감이 듭니다. 기가 차고 코가 막히는 요즘입니다. 예, 슈퍼챗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광명님,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은 군사정권 보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네요. 라고 한탄하셨는데, 예, 전광명님께 디어루시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정치 본색입니다. 저희가 댓글 소개해드리고 또 선정해서 디어루시에서 제공하는 클렌징 폼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또 한 분은 김종대의 레이더에서 또 선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언론과 싸우겠다고 공언을 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언론이 정도를 가야죠. 국민께 진실을 전하고 제대로 보도해야죠. 그렇지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것은 헌법이 보장한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판단해야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그 재단을 하고 평가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누군가를 심판하고 판단하려면 본인들 먼저 좀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최측근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수석이 데모를 부추기고 사후 대가를 약속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이런 게 보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부분만 얘기한다면 그걸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국민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다른 것을 비난하는 게 상식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슈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이 부분 좀 더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픽스몰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힘을 모아주십시오. 지금 홍삼 제품 저희가 새롭게 구성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좋은 제품이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정상가에 비교해서 얼마나 싼지 보시면 알 수 있고요. 또 샴푸도 함께 드리니까 좋은 제품 싼 가격에 많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철근 실장님, 김유정 의원님, 장윤미 변호사님, 신은규 변호사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24시간 함께 있는 진실의 레이더 김종대의 레이더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곧 마음마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픽스 구독 50만 돌파와 함께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스픽스몰에서 진행되는 추석 이벤트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연산 민어회 완판, 대세대게 완판, 구독 50만 돌파 스픽스몰 추석 이벤트 서둘러서 추석 선물 세트 준비하셔서 큰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주시길 바랄게요. 모두가 인정하는 스픽스몰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이번 추석도 언제나 스픽스몰과 함께.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살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살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김종대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국가안보실 차장 바꾸고 그러더니 이제 국방장관도 바꾸겠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냥 모조리 싹. 왜 바꾸는 거예요? 안보실 차장, 예, 국방비서관,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 이거 절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통 장관을 바꾸면 차관은 안정돼 있어야 되고 예. 차관을 바꿀 땐 장관이 안정돼 있어야 돼요. 부처가 이렇게 동시에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 거기다가 대통령실 안보 라인까지 다 바꾼다는 거는 예. 이건 군 체계상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 그러면은 군의 이제 그 지휘관들이 싹 이렇게 수뇌부가 바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연속성이나 이 군이라는 건 한시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를 하는 법은 없죠. 그러니까 아주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 바꾼다고 보십니까? 그게 말입니다. 예. 이게 용산 설명은 6개월 전부터 정기 인사를 준비한 거라고 둘러댔지 않습니까? 이건 원래 의뢰껏 원래 바꾸려고 했던 거다. 6개월 전부터. 그건 말도 안 되는 막말입니다. 장관을 6개월 전부터 바꾸려고 했다고요? 아니 장관 안보실 차장 차관은 정무직인데 거기에 무슨 정기 인사가 있고 지금이 개각 시즌도 아니고 6개월 전부터 바꾸는데 왜 그러면 국방부 장관만 딱 바꾸려고 했대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현직 군인이란 말이에요. 국방비서관은. 그러면 군 진급과 보직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10월쯤에 그 장군 정기 진급 인사가 있고 보직 인사가 같이 발표돼요. 그 다음에 옮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상해서 지금 바꾼다? 도대체가 상식이 없는 얘기를 하니까 어디 이런 걸로 그렇게 둘러댑니까 그래? 아 이거 최수근 상병 사건 아니었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 아닙니까? 그러면 경질하는 거예요? 아 경질이라고 봐야죠. 이거는 저는 국방부 장관 곧 잘린다는 얘기는 계속 해왔어요. 예. 가을이 되면 잘릴 거다. 원래 평소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는 내가 듣고는 있지만은 차제에 이번에 그냥 싹 갈아엎는 건데 이렇게 된 군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죠. 그리고 이렇게 부작용이 큰 파격적 인사를 해야만 되는 강렬한 동기가 있었을 거라고. 그건 뭐냐면은 이번에 국회 대응, 법사위, 국방위 운영위 대응 과정에서 용산이 보기에는 무능이 그게 드러나가지고 결국 대통령실로 의혹이 더 증폭되고 부풀려지게 만든 결과를 초래했어요. 이 네 분이. 그러니까 네가 잘 막아야지 왜 여기까지 불똥이 튀게 만들었어 이거예요? 뭔 일을 이따위로 처리해가지고 그 해병대 대령 하나를 못 잡아서 이 난리가 났다? 이런 무능한. 그리고 왜 대통령한테 자꾸 불똥이 더 튀게 만들어? 더 확실히 눌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국회 나가서 왜 국회의원들한테 저렇게 쩔쩔매냐고. 에? 요즘 대통령이 강조한 게 뭡니까? 전사가 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운영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처음에 조태형 안보실장은 7월 31일 날 대통령실의 일정을 밝힐 수 없다 그랬어요. 원래 박정훈 대령 진술서에는 31일 날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가 있었고 거기서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렇게 진술서에 써버리니까 진짜 그날 오전에 수석보좌관 회의가 있었다 이러면은 그 진술서의 개연성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조태영 안보실장은 그런 일정 밝힐 수 없다 그러는데 그 밑에 임기웅 국방비서관이 나와가지고 그날 회의 때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완전히 국회의원들한테 다 말려 들어가지고 결국은 수석보좌관 회의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고 그렇게 되니까 진술서 내용에 하나씩 퍼즐이 맞아 떨어지니까 이제는 대통령한테 다 날라오겠죠, 화살이. 그래가지고 대통령 경로로 이게 시작된 거다. 이걸 다 믿는 분위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거 부정 못합니다. 대통령실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심각한 사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회 또 불려나가지 못하게 다른 데로 치워버리는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한슈 션샤인 아이디 쓰시는 분이요. 공수처 수사 대비해서 교체한 거라고 봅니다. 네 아이디 쓰시는 분은 장관 그만두게 해서 증거인멸하려고 하네. 이런 시각을 갖고 계신데 그럴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이나 이런 건 이 정부에서 하도 거짓말 많이 하고 밥 먹듯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기술적 차원의 문제라고 보더라도요. 사실은 남겨두면 둘수록 위험은 커진다고 봤겠죠. 저는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일단 의혹을 차단하고 더 이상 증언을 못하도록 치워버리는 거, 꼬리 자르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장관이 딱 부임하면 저거 모르는 일입니다. 그건 전 장관 때 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판짜기에 들어가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판판이 밀리는 게 전 국방부 대변인도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요즘 온통 언론의 대변인이 기자한테 쩔쩔매는 게 전 방국에 그냥 생방송이 됐잖아요. 생방송이.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그 양반 요 일주일 사이에 체중이 몇 킬로 빠졌대요 지금. 하도 얼굴이 사가가지고 기자들한테 거의 고문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대변인이 이제 안쓰럽다는 얘기까지 나오대 기자실에서. 너무 당해가지고. 그런데 저항을 못했잖아 대변인이. 쩔쩔맸잖아. 엉터리 자료 내놓고. 그 홍범도 장군 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팀을 갈아줘야 되겠지. 이거는 야구로 얘기하자면은 한 5회나 6회쯤에 이미 대량 실점을 한 투수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빨리 선수 교체해줘야지 이제. 이종섭 장관만큼이나 국방부 장관이 있으면서 참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은 장관이 있는가 싶기도 하고요. 네. 후임으로 지금 신원식 의원이 유력하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잘 압니다. 또 세미나나 방송에서 토론도 많이 해봤고 예. 사실 이분이 군사적 식견은 꽤 들을만해요.
그 합참 작전본부장을 역임했는데 최고의 요직이죠. 그래가지고 어떤 그 군사적인 어떤 그 저기 분석이라든가 어떤 작전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꽤 들을만해. 예. 그런데 이분의 정치관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예. 그 저번에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 명이 물속에 들어가면 한두 명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이라든가 또는 홍범대호 장군 흉상이 육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최초의 문제 제기한 작년 국정감사 때 신 의원 발언이라든가 그 외에도 지금까지 보면은 잼버리 사태 때 그 저기 전북 팀이 중간에 철수했지 않습니까? 성폭력 추행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때 전북 보고 아주 패륜적인 용어를 써가지고 나라 망신 손님들이 있는데 주인이 먼저 나가고 말이지 아주 그때 악담을 퍼붓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 이분의 그 저기 언행을 보면은 상당히 어떤 그 튀는 정치에다가 거기에다가 저 이념 성향이 매우 강하고 에다 어떤 극우 반공전사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종섭 장관은 사실 무능력해서 문제지 그렇게 이념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지를 않았고 또 북한에 대해 강경 발언한 것도 거의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용산에 찍혔다는 소리 받아한 겁니다. 그런데 신원식 의원은 그거에 정확히 대척점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신원식 그 의원이 만일 국방부 장관에 부임하게 된다면은 당장 해군의 비상이 걸릴 겁니다. 이분 성정이나 성향으로 봤을 때 분명히 해군 잠수함도 이름 바꿀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벌써 해군은 저항하는 분위기예요. 역대 총장들이 9일날 모인대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 명 바꿀 수 있다는 의견이 한 명도 없답니다. 전부 저항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 실제 그 입장이 나올런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또 육군의 엘리트 장성이 해군을 사람으로 봅니까? 솔직히 우리나라 육군이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아주 체질화되신 분이고 해공군을 얼마나 개무시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에 대해서는 뭐 오히려 육군 엘리트 장군답게 확실하게 실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럴 때 이제 해군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다. 장관 바꾸고 차관 바꾸고 뭐 비서관 바꾸고 그런다고 해서 진실이 가려지겠습니까? 네. 아싸님이 이런 글을 주셨네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구나. 그런다고 진실이 감춰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언제쯤 깨달으려나. 오, 좋은 말이에요. 그거 박정훈 대령이 한 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해병대 사령관이 야 어쩌면 좋겠냐.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아싸님 김종대 의원께서 칭찬해 주셔서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어루시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픽스 이메일로 주소 남겨주십시오. 국내 문제 살펴봤고 북한하고 러시아 이거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하나 김종대 의원님한테 했는데 낭이 충구님인데요. 네. 김종대 의원님 질문 하나 할게요. 만약에 독도 인근 해상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하면 일본이 먼저 방어 공격합니까? 아니면 우리입니까? 아니면 한미 동맹입니까? 미일 동맹입니까? 아니면 한일 동맹입니까? 아니면 일본이 북한 공격할 테니 동해 상륙 지점 내어놓을까요? 궁금하네요. 야, 참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그 유사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초로 기억하는데 울릉도 방향으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울릉군에 그 경계 경보가 발령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경계 경보를 이유를 얘기하고 발령해야 되는데 영문도 모르고 사이렌이 울려가지고 대피도 안 했다고 사실은. 그러면은 독도 쪽으로 그걸 확장해서 보면 어떻게 될까? 일단 우리는 정상적인 매뉴얼대로 가는데 문제는 일본이 자기네 영토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독도에 지금 북한이 위협을 가한다는 사실은 일본의 자체 정보 역량 갖고는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한국 정부가 알려줘야 합니다. 예. 항상 그런 거예요. 우린 정보 제공국이고 일본은 정보 수혜국이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대응태세를 취하고 거기에서 위기 관리를 한다 그러면 일본이 항의하겠지. 우리 땅인데 왜 니들이 방어한다? 네. 예, 이렇게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일본이 앞으로 이거는 영토 도발이라고 자기네가 대응하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일본이 가진 이지스함에 있는 그 저기 ANTPR 고성능 레이더하고
그다음에 저기 스탠다드 미사일 SM-3 블록 2A 요걸 지금 저기 개발해서 장착한다는 거거든요. 그 요격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자산들을 동해로 출동시키겠죠. 그러면서 한국에 이제 실시간 정보 제공을 받으면서 여차하면은 미사일 요격을 하겠다. 이런 어떤 거 앞으로 군사 행동이 가능해지는 거고 우리는 저항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한미일 동맹의 균열을 내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서는 이 급소를 찌르고 들어오는 게 매우 좋은 전략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한일의 공동작전이 불가능해. 서로 이 영토 문제로 싸우게 돼 있으니까 한일을 싸움 붙이는 데는 독도를 인근을 위협하는 것처럼 좋은 방법이 없고 실제로 그 2019년인가요?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를 비행하다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거든요. 예. 그때 이게 언론에 안 나온 얘기까지 포함해 말씀드리면 첫 번째 침공 때는 그냥 경고 방송만 했는데 두 번째 선회해서 또 독도 영공으로 들어오네. 이때 F-16 조종사가 실탄을 발사했어요. 예. 그래서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합참의장하고 교신한 내용이 있어. 합참의장이 직접 F-16 조종사 뭐 통신을 했는데 현장의 조종사는 또 들어왔습니다. 격추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의장이 놀래가지고 야 새끼야 교정규칙대로 해 이 자식아. 네가 뭔데 격추고 지랄이고 이거 안 돼 임마. 그냥 쫓아보내. 이래가지고 그냥 보냈어. 이런 일이 있었어 실제로. 그렇군요. 이 얘기는 언론에 안 나온 얘기. 예. 그래가지고 만류한 거예요. 그게 F-16 기종이더라고. 그런데 이튿날 일본이 벌집 쏘신 듯 난리가 난 거예요. 한국이 경고 사격을 해서 러시아 비행기를 쫓아내? 엄중히 항의한다. 예. 이래가지고 한일 간에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문제로 난리가 난 거예요. 보세요. 그 러시아 군용기 한 대에 사실 저는 우발적인 영공 침범이라고 보지만 이거 하나가 한일 간에 완전히 전쟁 비슷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독도에서만 끝날 것 같습니까? 앞으로 동해 일원 전체가 그런 정치의 하나의 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지금 EEZ 주장하잖아. 배타적 경제수. 예. 그럼 독도 인근이 다 진해바다라는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일본이 해양 세력권, 영향권을 확장하고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그렇게 된다고 할 때 소위 말하는 미사일 종합 계획이라고 해서 일본이 지금 만든 계획에 의하면 미사일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선제 타격으로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는 소위 말하는 반격 능력, 공격 능력을 갖겠다는 게 일본 뜻이요. 그러면 상륙 작전을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평양을 폭격하는 날 또는 어떤 그 기대령 같은 동해 일원의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폭격하는 날 일단은 그 구상과 능력은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거다. 예. 당장은 실행될 수 없다. 지금 일본은 변변한 공격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먼 훗날 이제 한미일 동맹이 성숙될 때 이 문제가 반드시 제기될 겁니다. 아우라님이요. 아이고 살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궁금증까지 갖게 됐습니까? 그렇게 한탄하셨네요. 네. 아유, 그런 걸 많이 주셨어요. 일본해가 됐으니 일본 영토 돼버린 거 아니냐 이런 글을 이병준님, 묵주기도님, 닝기리 나이스님 다 YSJ님. 아니 일본해로 고치는데 그걸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도 그렇지만은 더 무서운 거는 그 이면에 일본이 동해에서 이제 해양 세력권, 해양 영향권에 눈을 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일본해 독도 이런 건 상징적인 사안이고 그것을 초월해가지고 그걸 포함하는 더 큰 구상은 동해 세력권 구축이에요. 결국 러일 전쟁 시즌2입니다.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자, 김정은이 다음 주에 러시아를 방문한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거죠? 미국의 정보기관이 언론에 리크해 준 거. 뉴욕타임즈가 보도했거든요. 그러면 김정은이 먼저 밝혔을 리도 없고 러시아가 얘기했을 리도 없는데 미국이 정보 이렇게 활동. 밝힌 것은 우리 너네 다 보고 있다. 그렇죠. 이런 뜻도 있고 그럼 가지 마라 이런 뜻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이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통상 정보기관이라 그러면 그 존재 자체가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정보 활동은 얘기 안 하는데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 때부터 이 정보기관의 행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걸 그냥 오픈해버리는. 그렇게 해서 세계의 여론을 호소하는 게 은밀한 정보 활동을 해서 얻는 이익보다 더 크다. 굉장히 중요한 사고방식이 변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눈에도 잘 안 보이던 정보기관이 요즘 엄청 말이 많습니다. 예. 모든 걸 까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부터 나타난 현상인데 사실 이번에 러시아 중요한 인사가 무기거래 협상을 하러 북한에 들어왔고 김정은 위원장이 곧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푸틴을 만난다는 이 정보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소스밖에 없는 거예요. 첫째 휴민트. 망원을 통해서 네. 인간 정보로 수집하거나 두 번째는 시그넌트, 신호 정보라고 하는데 감청입니다. 이 두 가지 수단이 주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어떤 기계 정보와 인간 정보를 통해 가지고 하는 어떤 일극 기밀이 그냥 까버리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했는데 저는 상당 부분 사실일 거라고 봐요. 예. 최근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지난달에 그 평양에 열병식에 온 것만 해도 대단히 파격이거든요. 네. 그때 뭐 왔을 때만 해도 이제 뭔가 러시아하고 정상회담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 가게 된다면 그 정보가 확실한 거고 안 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못 가게 하려고 하는 의도로 미국 정보기관이 그걸 오픈했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 되는데 간다고 했다면 뭐 때문에 가려고 했을까요? 무기 거래? 일단 무기 거래는 러시아 측 요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북한 측의 입장이 나온 건 없는데 그 지난번에 바그너 용병 그룹이 그 도네츠크 일대에서 전투를 할 때 북한제 무기를 일부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용병이 러시아 정규군보다 더 잘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은 이제 바그너 용병 그룹이 이제 상당히 퇴조하고 있으니까 러시아 정규군의 이제 조금 더 전면에 배치해서 싸워야 되는데 문제는 러시아의 방산 비리가 많은가 봐. 싸우는 꼬락선을 보니까 장비들이 좀 이상해요. 전쟁하면서 이것저것 빼먹는 거군요. 거기도 방산 비리 뭐 특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왜 저 모양이지? 그런데 북한은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쇼이구가 와서 북한을 시찰하고 실태를 파악해 봤는데 북한의 포병 능력은 세계 인류 수준이거든요.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서울 불바다 기억나시죠? 그때 우리나라 난리 났지, 사직에 들어가고. 근데 그거 빈말이 아니라고 봤던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북한의 장사정포가 사정거리가 70km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의 포가 70km 나가는 포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대구경 방사포다, 초대형 방사포다, 이거는 300km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대포를 미사일처럼 써먹는 미사일급이네요. 나라요. 미사일급 포를 가진 나라는 전 세계 온리원 북한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김정은의 그 김일성 군사대학 졸업 논문이 뭐예요? 현대전에서 포병력의 역할에 대하여. 그다음에 그 선대 아버지 김정일 때 뭐예요? 서울 불바다로. 그러니까 북한은 이 포병에 관한 세계 인류 군대를 만들어 놨고 거기에서 계속 포를 성능 개량하면서 자기 독자 능력으로 대량 생산을 해온 거예요. 적어도 이 점에 대해서 남북 군사력 비교에서는 압도적으로 북한이 우위라고. 포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뒤늦게 집속탄 개발하고 뭐 이러고 해서 쫓아가고는 있지만은 아직 재래식 포병에 있어서도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러면은 러시아가 이거를 갖다가 북한의 군사 능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미국으로서는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지칠 때까지 그냥 조여붙여가지고 러시아를 실패 국가로 만들어서 전쟁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전비 지원 나가는 것도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의 이 새로운 포탄 미사일들이 공급되면 북한제가 미국이 치러야 될 전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연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혹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정도입니까?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예. 게임 체인저라고 하면은 전략의 판을 바꿀 수 있는 성능이어야 되는데 이건 재래식 무기지 그 전략 정도는 무기는 아니지만 더 버틸 수 있는 그 3,700km 정도 돼요. 지금 러시아하고 접경해가지고 그 싸우는 게 꾸불꾸불한 걸 다 합치면 그게 이제 그 전선에 고착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소모전이 계속되면은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무기를 지원해야 되는데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또 한국에 포탄 달라고 손 벌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이게 발등에 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는데 여기서 그 저기 미국이 그걸 재려면 또 지금까지 미국 혼자 전비 부담한 것만 1,000억 달러가 넘어요. 그런데 앞으로 500억 달러도 염출하기 힘듭니다. 지금 상황에. 그래서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은데 완전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지. 이게 비상사태인데. 미국 반응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백악관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 만약에 무기 거래하게 되면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 유엔 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Providing weapons to Russia for use on the battlefield to attack grain silos and the heating infrastructure of major cities. This is not going to reflect well on North Korea, and they will pay a price for thi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uch a sale would violate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it would prolong the unnecessary suffering of Ukrainian civilians who are impacted by Russia's war of aggression. 이제 미국에서 보기에는 만약에 김정은과 푸틴이 만난다고 한다면 무기 거래 얘기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치러야 할 대가가 상당하니까 막아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저런 걸 종합해서 봤을 때 우리 김 의원님 생각에 갈 것 같습니까? 만날 것 같습니까? 안 만날 것 같습니까?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계획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북한의 묘한 행태와 미국의 묘한 행태가 있어요. 저기 제이크 설리반 발언 중에 아까 화면에 안 나온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북한의 강력한 제재를 다짐하면서 그 다음 대목인데 북한을 설득하겠다. 이걸로 북한을 만나겠다. 이제 어지간히 급해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걸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로도 활용하겠다. 뭐 외교 압박 다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북한이 현재까지 아무 입장도 발표 안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러시아하고 지금 밀당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무기 좀 너희들은 뭘 줄 거야? 이런 밀당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계속 미국이 이러면 우리 무기 줄 거야라는 신호를 발신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년 대선 다가오고 있고 오히려 북한이 이게 양수겸장 미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다루는데 내 전략적 가치가 아주 높아졌구나. 그러니까 러시아에 가서 협의하는 척만 해도 미국을 긴장시키게 만들 수 있으니까. 아니 이렇게 저기 가성비가 높은 전략이 이런 카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러시아에 붙는 척하며 미국하고는 뒤로 대화한다. 또는 러시아에 주어놓고 대신 러시아로부터 최신 현대 군사 기술을 이전받아서 북한이 갖고 있는 제2경제권이라 그래요. 북한의 군수산업을. 제2경제권이 거의 부수상급이 관장하거든요. 거기에서 잠재력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이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정찰위성이라든가 이런 기술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사실 한반도 세력 균형에 가장 중대한 변수가 출현했어요. 그 최근에 북한의 화성 18형 ICBM이 올해 선을 보이고 얼마 전에 그 고도 6,000km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이건 미스터리입니다. 아니 고체 연료 ICBM이 전 세계 흔치도 않은데 북한이 그걸 개발해가지고 정상 고도까지 올렸다? 이거 저기 최강대국도 15년, 20년 개발해도 될까 말까 한 기술을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보여줬다고. 이거 정말 미스터리거든요. 저 배후에 누가 있냐? 근데 벌써부터 군사협력은 시작된 걸 수도 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럼 앞으로 한반도 세력 균형의 이 문제가 중대한 변수고 우리나라의 안보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북한만 상대했고 러시아는 한국 편이었거든. 그런데 얼마 전에 윤 대통령 우크라이나 가서 뭐라 그랬죠? 젤렌스키 대통령 만나가지고 함께 싸우자 그랬죠. 그 발언이 나오고 쇼이구가 북한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의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한 답방이 저 북한에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영으로 짜게 원래 이게 윤석열 대통령 프레임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죠? 결과가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지금 한미일 동맹 강화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방향이 북중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네. 이 논리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또 갈 것도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이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새로운 것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언제나 1+1은 귀요미 김종대 타임 많이 기다립니다. 이런 걸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네, 귀요미님. 감사합니다. 네. 예, 김종대 의원과 함께한 김종대 레이더였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50분 백운계 정치본색 다시 찾아뵙겠습니다.